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진성 TV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정보를 나눌까 합니다. 자, 공황장애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더 하고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별명을 가지고 있죠. 어릴 때 별명도 있고 나이 먹으면서 가지게 되는 별명도 있어요. 이름이라 그러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불러줬을 때 그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별명은 가까이 한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진돌이 뭐 이런 별명도 있고요. 뭐 참 별명이 많죠. 예. 어릴 적 별명보다 커서 가까이 했던 사람들 별명, 저에게 붙여준 별명상 자체를 좀 전달할까 합니다. 하나는 규혁이고요. 하나는 소치입니다. 규혁이라는 것은 어긋날 규자에다가 바꿀혁자, 가죽혁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화살과 활시위가 활과 활시위가 이렇게 어긋나면 화살이 멀리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아서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 호를 가지게 된 사항 자체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에 들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으로 활동을 한 20년 이상 했죠. 근데 최근에는 그 같이 공부한 선배가 지어준 소치라는 호를 제가 쓰게 됩니다. 규혁이라는 호가 제게 너무나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 호여서 최근에는 소치라는 호를 가지고 제가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나 혹 SNS에 글을 쓸 때나 그 소치라는 글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소치라는 뜻은 적을 소자에 어리석을 치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소라 그러는 것은 작은 파편이 튀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적을 소자와 기원이 같지만 소자가 3개의 파편을 그린 것이었다면 적을 소자는 4개의 파편이 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고대에는 파편의 수와는 관계없이 작을 소자와 적을 소자 모두 작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지금은 소자는 작다로 소자는 적다라는 뜻으로 분리되고요. 치는 어리석을 시자로 삼독의 하나로 너무 미련하고 우둔해서 미친 듯한 짓을 하는 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싹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어디에 미치면 약간 어리석어야 일이 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미치면 약간 어리석어야 일이 진행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치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 별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늘 말하려고 하는 공황장애와 연결이 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후에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 드릴 것이고요. 의사들이 어떤 병명을 만들 때는 그 병명에 비슷한 것들, 그 병명의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감별 진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감별 진단 사항 자체가 정확해야 그 병명에 따라서 좋은 치료를 만들어낼 수 있죠. 공황장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공황장애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정보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약물치료는 서양의학은 서양의학대로,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치료하는 것 자체가 진행이 되겠죠. 약이라 그러는 것은 배부르라고 먹는 음식과는 달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의사가 책임지고 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약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산삼, 녹용, 아스피린, 글리코덱 이러한 것 자체가 아니고 의사의 진단이 들어간 것 자체가 약이죠. 의사가 물을 먹으라 그러면 그게 바로 약이 되는 것이고요. 의사가 그 약을 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약 자체는 이라고 전달되는 어떠한 그 물질은 실질적으로 약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튼 공황장애에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서양의학은 서양의학대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은 사상 체질의학에서 정신, 심리 치료를 하기 때문에 체질 치료라는 것 자체가 바로 공황장애 치료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데, 인지행동 치료란 생각과 감정, 행동 사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밝혀내어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회피하려는 행동을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두는 치료입니다. 결국 왜곡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서 불안이나 공포감, 공황 발작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로 공황장애를 치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황장애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불안 장애의 하나입니다. 공황은 공포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영어로는 패닉이라고 합니다. 공황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 신화의 판은 반인 반수의 목신인데 그 성격이 어찌나 포악한지 대낮에 낮잠을 방해를 받으면 크게 노하여 인간과 가축에게 공포와 공황을 불어넣었다고 하여 패닉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판이나 똑같은 판입니다. 그 판이라는 것 자체가 반인 반수로서 무서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증상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지럽고 휘청휘청하거나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맥박이 빨라지거나 심장이 마구 뜁니다. 네 번째. 손발이나 몸이 떨립니다. 다섯 번째. 땀이 납니다. 여섯 번째. 누가 목을 조르는 듯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곱 번째. 메스꺼리거나 토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들거나 자신이 내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홉 번째.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듭니다. 열 번째. 화끈거리는 느낌이나 오한이 듭니다. 11번째. 가슴 부위에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낍니다. 12번째.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13번째.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 계속 읽어볼까요? 예. 위에서 열거한 증상들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점점 심해져서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는 경험을 하셨다면 당신은 공황 발작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대개의 공황 발작은 10분 이내에 급격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정점에 이르며 20분 내지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도 하루 종일 늘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의 빈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데 1년에 몇 차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 하루에 몇 번씩 공황 발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공황 발작이 없는 동안에도 다시 공황 발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게 되는 예기 불안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공황 발작의 고통보다 예기 불안의 고통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자, 공황 발작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황장애 진단,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감별 진단 사항 자체 내 부분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황장애는 반복적이고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또한 공황 발작과 더불어 또 다른 발작이 올까봐 계속 염려하거나 공황 발작이나 그 결과의 함축된 의미, 예를 들면 스스로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거나 심장 발작이 오지 않을까에 대해 걱정하거나 공황 발작과 관련되어 행동에 뚜렷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습관성 물질이나 약물, 일반적 신체적 상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리불안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진단을 내릴 때 공황 발작이라는 증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공황 발작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공황장애다 이렇게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읽었던 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런 것을 감별 진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습관성 물질이나 약물, 일반적 신체적 상태의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어야 하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적 물질이나 약물, 일반적 신체적 상태의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어야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술을 먹었다, 내지는 약을 먹었다, 그 다음 어떤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병상 자체가 있는데 어떤 공황 발작을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먹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약물에 중독이 되었다라든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질환들 상황 자체 내에 직접적인 증상이 아니어야지 돼요. 그런 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황 발작은 공황장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분리불안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불안장애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있지만 공황장애는 다른 장애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포증이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은 가지고 계시겠죠. 이게 이제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자기 아닌 다른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용기가 좀 필요로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정 공포증, 뭐 이제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어느 도로에서 났다, 그러면 그 도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에게 특정 공포로 나타나게 되죠. 또 강박장애, 뭐를 꼭 해야지 된다, 이런 상황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강박장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익숙한 단어니까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뭐 강한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무릎을 굽히는데 100번을 했다 그러면 약간 뻐근함을 느낀다. 이제 이럴 때는 그 뻐근함 상황 자체 내의 부분이 약간 발생이 되면 그때 그 외상 충격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해당해서 필요 이상의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분리 불안 장애 자체가 있죠. 뭐를 이렇게 자기가 이게 분리되었다, 내지는 어떤 소속감을 자기가 잃었다, 내지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리 불안 장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황장애라는 것은 이러한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리 불안 장애와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황장애를 진단하는 감별 진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중요한 것은 치료 아니겠습니까? 약물 치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받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자기 스스로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사실상은 잘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스스로가 치료하려고 노력하실 때 의사의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치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